그러면 달러 내가 사놓은 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100달러를 사놨는데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사놨는데 이게 10만 원이구나. 10만 원으로 100달러를 사놨는데 네네. 사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양적 완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네. 설마 잃어버린 20년? 아. 네. 작년에 WTI가 마이너스였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WTI가 뭔지 알겠어요. 네, WTI 원유예요, 원유. 아, 맞아요. 엄청 쌌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은입니다. 네, 아우 우리 성함도 너무 예쁘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분 모셨는데 오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나은행 투자전략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예은이고요. 그 전에는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시황과 전략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은행으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프로세스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명확한 자기소개. 네, 이번에 그 책을 써주셨는데 네. 총버블 시대 주식 투자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책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정 국면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주식 시장의 상승 흐름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봤을 때는 한마디로 대표했을 때는 유동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유동성 장세가 지금 당장부터 시작이 되었던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계속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버블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사실 네. 이제 저희가 여기 사실 주식 안 하시는 분 없으실 텐데 네, 그렇죠. 네. 요즘 많이 해서. 그렇죠. 그 유동성이란 게 네.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유동성 하면 뭔가 잘 움직이고 이게 돈이 잘 흘러가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하게 네. 교과서에 나오는 네. 유동성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좀 네. 궁금해요, 사실. 네, 사실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M2 총통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총통화가 뭐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네. 통화가 이제 뭐 예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돈들도 있고 하지만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통화량 에다가 이제 예금적인 거를 조금 더 포함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뭐 말을 하면은 어렵죠. 네. 그냥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것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통화량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 그럼 은행에서 많이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하면 은행에서 많이 찍어내나? 찍어가지고 네. 표현이 좀 그렇게 하는데 막 뿌리는 이런 게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화를 찍어내고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하는 곳이 연준이에요. 그렇지, 연준. 네, 연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네. 한국은행에서도 뭐 채권을 발행을 하고 채권을 회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통화량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최근에 특히 더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유동성과 다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채권 금리, 계속 채권 금리 흐름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채권이란 게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뭔지 채권 같은 것도 이제 통화량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현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범위가 통화량이라고 하면은 네. 워낙 범위가 넓어요. M1, M2, M3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계속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보고 네. 채권 자체가 완전한 통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유동성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시중에 돈이 좀 없는 것 같아. 네, 그럼 우리가 채권을 좀 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채권을 내면 그럼 누군가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것들이 네. 이제 일반적으로 막 찍어내면은 채권을 누군가가 살 테고 네. 그럼 채권을 사면서 한국은행은 그 통화를 이제 돌리면서 은행에도 또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다 그 통화량 자체를 일정 부분 뭐 계속 늘리진 않고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그걸로 식으로.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렇죠. 시중의 금리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연준에서는 세계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연준에서는 세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 네. 미국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미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네. 그렇죠. 네. 그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자꾸 가지고 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G2의 이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번 유동성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까 이제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위기면 사실 한참 됐잖아요. 2008년부터 네. 그럼 그때부터 유동성이 점점 늘어나다가 네. 코로나가 오면서 확 이렇게 뭐 네. 그런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손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에 GDP가 쭉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GDP가 2009년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게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그 전에는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돈을 풀면서 유동성이 쭉 올라갔고요. 또 경기가 괜찮으니까 유동성을 다시 안 풀고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하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회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던데 그때가 또 한 번에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유동성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2008년부터 유동성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버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약간 조절을 하는 네. 용도로 유동성을 풀었다 줄였다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죠. 계속 그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던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게 네. 이전에도 유동성이 사실 적었던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냐라고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아니거든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경제의 사이클이 진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경기가 좋으면 7%, 8%막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경제 위기가 오면은 마이너스 뭐 5%, 2% 이렇게 나타났었고,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해봤자 3%, 4%. 네. 그러다가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5%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8% 정도는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런 진폭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잘했다라고 해도 엄청 많이 나오면 3%, 2% 이런 식으로 점점 성장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의 공급 자체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부채 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버블이 분명히 회수는 돼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회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개인들은 그래서 사실 이제 정보가 네. 일반 이제 뭐 기관 투자자라던가 외국인에 비해서 사실 늦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중요한 지표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시장에 정보들이 워낙 많잖아요. 데이터 같은 경우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하나씩 체크를 하고, 이제 조금 리스크가 커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채권이라던가 그리고 달러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중을 늘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조금씩 관리를 하는 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유동성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네. 양적 완화. 네. 이것도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책에서도 다루고 있죠. 뭔지는 네. 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네.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말이 네. 어려우니까. 사실 양적 완화라는 말이 최근에 사실 생겨난 말이에요.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말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돈으로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로 조절을 했던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세금을 좀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중에 이제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제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서포터를 많이 해주다가 네. 이런 것들로는 사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양적 완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요? 네. 설마? 잃어버린 20년? 아. 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막 찍어냈죠. 찍어내면서 경기를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돈이 시중에 돌아가면은 시중에 사람들이 뭐 월급도 좀 이제 나타날 거고 지원을 받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또 공장에서는 돈을 받고 기업은 돈을 받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아니었죠. 네, 유동성이 그냥 무작정 공급이 됐던 게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진짜 이게 살아나는 게 맞는가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양적 완화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돈을 찍어내서 찍어내서 풀어주는 거. 뿌리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네, 쉽게 네. 그냥 설명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네. 유동성이 풀리는 게 양적 완화를 한 거랑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통화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사실 긍정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 투자가 일어나고 네. 이제 기업의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이지만 네. 이 돈이 이제 이런 자산 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의 버블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주식 시장만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보면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자산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